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박철현입니다. 마지막 세션에 제가 맡은 내용은 가용성 높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처음은 먼저 최근에 IT 인프라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뭐 다 아시고 계시니까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저희가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고가용성 솔루션으로 저희가 그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포스케일하고 억세스하고. 제가 앞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달았는데 왜 제가 이 SDS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저희 베리타스는 20년 넘게 이기종 환경의 스토리지와 서버 환경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해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과연 그동안 뭘 해왔고 앞으로는 뭘 할 수 있고 현재 뭘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또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변화의 트렌드의 데이터는 스토리지 관련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센, 나스, 다스와 같은 스토리지는 향후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서버와 스토리지가 거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요즘 많이들 얘기 들으실 텐데요.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형태의 인프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조사 기관의 이런 리포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U2L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존의 대용량 유닉스 서버들이 X86 서버로 많이들 대체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국내는 아직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고객사의 그 가장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하고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물고 있는 DB 서버들은 여전히 유닉스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트렌드는 분명히 바뀌고 있고 X86이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 IT 인프라 트렌드 변화를 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가고 기존의 하드웨어 벤더들이 이제는 대용량 서버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상화 솔루션들을 내놓고 클라우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퍼블릭이든 아니면 오픈소스를 이용한 프라이빗이든 인프라는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 변화의 트렌드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죠.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다 끝났죠. 하드웨어, 스토리지, 서버, 하이퍼 컨버지드 뭐가 됐던 간에 하드웨어 인프라는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제일 저렴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정적인 거 사시면 돼요.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현업의 업무들이 얼마나 가용성을 보장하고 성능을 보장하고 또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베리타스는 소프트웨어 벤더죠. 예.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저희는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인프라의 변화,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그림 한두 개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는 없을 겁니다. 많은 벤더들이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올플래시 어레이를 사야 되고 하이퍼 컨버지드 하드웨어를 사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걸 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투자된 인프라의 투자 비용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가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트렌드가 변하면서 현업에서 IT 부서에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IT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술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 기술이 과연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요구사항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가지로 IT 부서의 목표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던 성능은 빨라야 되고요. 그죠? 다운타임 생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시스템 항상 유지되고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이죠.
성능 가용성을 위해서 무한대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지금 저희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IT 관련하신 분들의 숙제가 아마도 가장 큰 숙제가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요즘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굉장히 말은 많지만 뭔가를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거나 이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인포스케일인데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용어는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 뭐 스토리지 파운데이션, 베리타스 클러스터 서버, 그거는 모르셔도 뭐 VCS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인포스케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고, 저희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이제 가용성, 이중화 관련한 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에 좀 포커싱을 해서 스토리지 관련한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고객사에서 이 스토리지 관련해서 IT 부서가 가져가야 되는 그 목표, 어떻게 성능을 높였고, 어떻게 가용성을 유지했고,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드렸나에 대한 실제 고객사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기술, 이제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레퍼런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나온 지도 좀 됐고요. 제가 이제 고객사 사례도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가 많이 고객사에서 구축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장애 관련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 베리타스에서 그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지는 장애가 나면 다운타임이 너무너무 길죠. 스토리지 벤더는 전부 다 이중화되어 있어서 장애 안 난다고 하지만 장애가 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버를 2대만 그렸지만 사실 더 많은 서버가 붙어있는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면 많은 시스템이 장시간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객사에서 인하우스에서 인하우스 DR이라는 형태로 복제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에서는 분명히 다운타임이 생기고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키텍처죠. 최근에 들어서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제 또 뭔가를 사라고 하죠. 어떤 하드웨어를 사서 끼면 스토리지 2개가 다 액티브로 됩니다. 아니면 저희 스토리지를 사시면 그 스토리지 간에는 이중화를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특정 벤더의 스토리지를 꼭 사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성을 하면 실제로는 IO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비용도 뭔가를 더 사야 되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성능, 고가용성, 저비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그냥 2개의 액티브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 이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조금 벌려서 이제는 DR도 액티브로 가겠다는 거죠. 근거리에 DR 센터를 가지고 계신 고객은 상당수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액티브 DR입니다. 운영이 문제가 됐을 때 DR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 아니라 DR에서 이미 서비스가 떠 있어서 운영센터가 장애가 나도 무중단으로 가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요한 DB 서버 뭐 오라클 RAC를 쓴다거나 이런 DB들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운영과 DR을 이렇게 구성해서 스토리지 복제하는 게 아직도 거의 표준처럼 업계에서 구성이 되고 있죠. 하나의 업무를 위해서 서버가 3개나 들어가고 센터가 장애가 생기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액티브 DR로 가려면 벌려야죠. 액티브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스토리 2개를 액티브로 구성하는 것처럼 센터 간의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객들이 국내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구성에서는 장비의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운영센터가 장애가 생겨도 DR이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중단입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는 그 복제 관련한 좀 전에도 이제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복제본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스토리지 안에서 복제를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거고요. 스토리지 간에 복제를 하려면 동일 벤더여도 솔루션을 또 다른 걸 써야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이기종 스토리지로 복제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머리 좀 아프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또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이기종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스는 익스터널에 있고 타겟이 인터널 디스크이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이게 서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센터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운영센터와 DR센터 간의 이기종 스토리지 간의 복제, 운영은 스토리지에 있는데 DR에는 인터널 디스크라거나 인터널에서 인터널로 복제.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를 한 벌 더 만들고 원격지로 보내고 싶은데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솔루션이 다르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 전부를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 인포스케일이 이 구성을 전부 다 지원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쓰시는 고객사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센터를 5개 가지고 계신 고객이에요. 이 고객의 문제점은 미드레인지급 스토리지를 썼기 때문에 DR이 서울인데 DR로 데이터를 보내면 운영 업무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스토리지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DR로 보내야 되는 요건은 있습니다.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RAC고요. 실제로 센터 2군데에서는 스토리지 장애로 인해서 장시간의 다운타임을 겪었던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고객은 어떻게 구성을 바꿔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스토리지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화하면 됩니다. 그림을 제가 스토리지를 다른 걸 그렸죠? 예, 다른 벤더예요. DR센터에 있는 스토리지는 안 바꿨습니다. 비용 때문에. 운영센터만 바꿨는데 이기종 벤더인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야 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성을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DB 서버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DR센터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서울에 있는 저 DR 서버는 전국에 있는 서울까지 합치면 5개죠. 그 다음에 배치용 DB까지 해서 6개를 매일 아침 띄웁니다. 저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복제를 끊지 않고 올리려면 공간 절약형 스냅샷을 또 떠야 되는 거죠. 그걸 떠서 매일 DB를 6개를 올려서 거기서 배치를 돌리는 거죠. 스토리지 이중화, 이기종 스토리지 간의 복제, 스토리지 안에서의 스냅샷,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포스케일 하나 가지고 구성해서 쓰고 계신 고객사 사례이고요.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실 IT 부서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작업입니다.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큰 일이죠. 다운타임이 보통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큰 스토리지를 묵고 있는 DB 서버라고 하면 꼭 DB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업무 서버가 스토리지가 꽉 차거나 해서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큰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죠. 다운타임을 예측해야 되고 작업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은 동일 벤더로 가시는 게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기종 벤더에 스토리지를 붙였을 때는 그 다운타임을 더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동일 벤더의 스토리지로 가거나 하더라도 동일 벤더뿐만 아니라 동일 모델로 가더라도 스토리지 레벨로 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스토리지 복제는 동일 벤더로 가면 스토리지 간의 복제 솔루션으로 싱크를 걸어놓고 업무 잠깐 내리고 새 스토리지로 서비스 올리면 됩니다. 통상 그렇게들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그 작업의 대전제 조건은 동일 벤더 스토리지라는 데 또 함정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비용 절감이거든요. 이미 A사의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데 A사의 스토리지를 또 산다 그러면 절대 싸게 사실 수 없습니다. B사의 스토리지를 사셔야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싼 스토리지를 또 사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고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부 다 고객사 사례인데요. 이기종 스토리지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 세 경우 모두 저희 인포스케일을 쓰고 계시는 고객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무중단으로 서비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은 저희 고객에게는 온라인 중에 하는 무중단 작업입니다. 스토리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서버도 바꾸죠. 최근에 U2L 프로젝트 많이 하시면서 이제 유닉스 많이 버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서버는 여전히 유닉스를 선호하십니다. 그러면 서버를 바꿔야 되는데 동일 OS로 간다라면 조금 걱정이 덜하겠지만 거기에도 또 스토리지와 똑같은 함정이 있는 거죠. A사 서버를 쓰고 있는데 또 A사 서버를 사시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운타임이 문제죠. 데이터 호환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종으로 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실제 고객사 사례를 보면 유닉스 서버에서 리눅스로 70테라를 넘기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성이라면 리눅스 서버 구성해놓고 스토리지 그 용량만큼 붙여놓고 어떻게든 데이터를 퍼다 부어야 됩니다. 이것도 큰 프로젝트죠. 근데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기존의 걸 그대로 두고 리눅스 서버를 붙여서 조닝만 하면 스토리지가 마치 클러스터에서 페일오버 하듯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유닉스 3가지 플랫폼, 리눅스 3가지 플랫폼을 전부 다 호환이 되는 볼륨 매니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쓰고 계신 스토리지를 떼서 이기종 서버에 붙이시면 그대로 볼륨과 파일 시스템이 다 인식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시간 70테라 서버 간에 넘기는데 제가 보기엔 10분, 20분이면 넘어간다는 거죠. 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간만 몇십 시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서버를 못 바꾸는 경우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고요. DB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DB는 오라클이 텐즈부터 이기종 플랫폼 간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 기능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기종 서버로 그 데이터 파일을 넘기는 시간이거든요.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업에, 그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시간을 차지하는 작업이 데이터 카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짧게 가져가셔도 서버의 플랫폼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 관련한 사례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서 오늘 저희가 인포스케일의 핵심 기능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중화를 생각을 하면 DB 서버 구성할 거니까 우린 얘를 클러스터링 해야 돼. 그러면 이 그림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아니면 보통 이렇게 그리세요. 인터널로 구성을 해서 스토리지 없이 구성을 하면 뭔가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스탠바이로 복제를 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얘는 한계가 있죠, 분명히. 성능이나 관리나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정합성 문제도 가끔 생기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인포스케일의 기능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외장 스토리지 없이 이중화 구성을 하는데 두 서버가 모두 액티브인 거죠. 얘는 이 위에 병렬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리실 수 있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외장 스토리지 없이 액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 얘가 뭐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인포스케일의 FSS라는 플렉서블 스토리지 쉐어링이라는, 뭐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죠. 예. 인터널 디스크, 서버 간의 인터널 디스크를 액티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 몇몇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리서치 기관에서는 스토리지나 센이 없는 거를 SDS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와 센이 없는 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뒤에 레퍼런스도 여러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FSS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널 디스크만을 가지고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인터널은 SSD면 성능이 빠르니까 좋을 거고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에 구성을 하면 보통은 하이엔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안에서 레이드 1으로 구성을 하죠. 미러 구성을 합니다. 저 스토리지에 저렇게 꽂을, 레이드 1이면 뭐 예를 들어 디스크 2개 꼽는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를 스토리지에 꽂을 게 아니라 서버에 꼽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죠. 저 디스크만으로 용량이 충분하다면 스토리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센 스위치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HBAD 카드 필요 없고,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인터널 디스크 간의 이중화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 인포스케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가 2대 있고 인터널에 디스크가 4개씩 꽂혀 있습니다. 이 인터널 디스크 간에 이중화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죠. 옆에 있는 서버의 디스크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구성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포스케일을 올리면
노드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를 상대방 노드에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 노드 간의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서버 안에서 내가 이제 8개 디스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파란 디스크하고 빨간 디스크 간의 이중화 구성, 저희가 OS 디스크 이중화 하듯이 얘를 이중화 구성을 하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얘는 공유 볼륨 매니저, 공유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위에는 병렬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오라클 RAC든 뭐 이런 병렬 어플리케이션을 다 돌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세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능, 가용성, 비용.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DB 서버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뭐 그림은 선을 하나만 걷지만 보통 채널이 2개 이상, 4개, 8개, 16개, 32개까지 구성되는 걸 봤는데요. 이게 운영 서버죠. DR이 또 있으면 DR도 구성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얘를 FSS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그림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더 간단하게 그리려면 액티브 DR 센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이 딱 서버 수대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비용을 위에 뭐 여러 가지를 적어놨긴 했지만 저런 거 다 설명 안 드려도 그림만 딱 보셔도 왜 비용이 줄어드는지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 포인트죠. 서비스가 중단이 되든 안 되든 저기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관리자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들이기 때문에 전부 장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소프트웨어도 버그 있지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분명히 붙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센터 안의 아키텍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바닥이나 천장으로 선이 엄청나게 깔리는 것들을 전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피처가 FSS입니다. 이번에 성능을 잡아야 됩니다. 성능은 뭐 빠른 미디어를 쓰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즘 올프레시 어레이 벤더들 뭐 몇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올프레시 어레이 빠르긴 빠르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 밀리세크 단위인데 올프레시 어레이는 마이크로세크 단위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인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가입니다. 얘보다 더 빠른 미디어가 있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 꼽는 겁니다.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도 보면 파란색이 서버에 꽂히는 거고 녹색이 스토리지에 꽂히는 건데 여전히 서버에 꼽는 SSD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더 저렴하고 더 빠른 미디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성능을 원하면 올프레시 어레이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성능 비용 빼고 나머지 하나죠. 가용성 때문이죠. 예. 서버에 꽂으면 서버 죽으면 액세스 안 되니까. 그럼 다운타임 길어지니까. 그 서버 올라올 때까지 서비스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싸고 빠른 미디어를 못 쓰는 거죠. 저걸 쓸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FSS 피처입니다. 실제로 요 백서는 요 밑에 링크를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 마케팅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기념품 가방에 요 백서를 하나씩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올플래시 어레이 벤더하고 성능하고 비용을 비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뭐 발표는 A사, B사로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 그 회사에서 내놓은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성능과 비용에 대한 거를 비교 검토한 게 비용은 달러로 들어 있습니다. 본사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고요. A사에서 내놓은 150만 TPMC를 내는 아키텍처의 그림을 보니까 저희 FSS로 그 150만 TPMC를 내는데 비용을 비교해 보니 그 올플래시 어레이로 구성하는 비용에 비해 10분의 1 가격이라는 거죠. 또 다른 벤더하고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많은 IO를 처리하고 더 응답 시간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6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백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럼 이런 구성으로 구축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그 MES 라인이죠.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이 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생산 라인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고객이에요. 이 고객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돌아가는 서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적은 용량이지만 이중화 구성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에게 문제는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도 있었고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널 디스크를 복제하는 솔루션도 검토를 했지만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고요. 결국은 이 고객이 구성한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X86 서버 2대를 사셨고 요즘은 VM웨어도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예. KVM을 구성을 하시고 단독으로 돌아가는 서버는 이렇게 단독 VM으로 구성을 하시고 이중화 여건이 필요한 업무는 클러스터 구성을 하는 거죠. 외장 스토리지는 없습니다. FSS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 파일 시스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페일오버를 굉장히 빠르게, 제가 오늘 이제 그 스토리지에 집중하느냐고 사실 클러스터 기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드리고 있는데,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페일오버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드릴 수 있고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고 외장 스토리지 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피지컬한 서버 2대만 사서 중간에 네트워크만 연결해 주면 스토리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신사 고객입니다. 지금 그림은 제가 뭐 똑같은 서버 이미지로 그렸지만 하이엔드 서버 4대에 오라클 RAC에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붙어 있는 거죠. 이 고객이 가졌던 문제점은 업무가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늘면서 이걸 5노드, 6노드로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거죠.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정말 정답인가를 고민하셔서 비교 검토를 해보셔서 저희 FSS 아키텍처로 아예 다 뜯어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 성능은 7배가 빨라졌는데 비용은 기존 거의 60%도 채 안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객사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고객사 사례를 보면 이 고객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업무는 여전히 오라클 RAC를 쓰세요. 그래서 이 고객은 아예 BMT를 하셨죠. 예. 저희 구성하고 두 번째는 서버, 스토리지, DB까지 일체형으로 공급되는 게 있죠.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유닉스 서버에 제일 빠른 스토리지를 붙인 구성하고 몇몇 가지를 붙여서 벤치마킹 테스팅을 아예 하셨어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예, 역시 일체형이 제일 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4%밖에 안 나더라는 거죠. 대신 비용은 절반도 채 안 되더라는 거고요. 유사한 성능을 내는데 비용을 절반 이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33세트가 오라클 RAC가 돌아가는데 아키텍처는 저 위에 보시는 서버 2대인 거죠. 예, 이런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고객, 또 다른 네 번째 통신사 고객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업무들인데 DB 서버이다 보니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액티브 스탠바이예요. 이 고객은 MySQL을 쓰였습니다. 스탠바이가 점점 늘고 저 스탠 서버들을 스토리지를 붙여서 구성을 하려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각 DB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스위치, 뭐 제가 센스위치는 안 그렸지만 센스위치하고 케이블 다 해서 일정 영역의 LUN을 할당해야 되는 거죠. 고가의 스토리지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고객은 VM웨어를 썼습니다. X86 서버 2대 사시고 VM웨어 구성하고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되는 VM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외장 스토리지 없이 서버 2대만으로 구성을 다 바꿔버리신 거죠. 이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객들 말고도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뭐 참고만 해주시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성을 클라우드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능 가용성이에요. 결국은.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절감하려고 쓰는데 성능과 가용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용성은 결국 스케일 아웃이죠. 옆으로 늘려야 됩니다. 병렬로 돌리거나 빠르게 넘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외장으로 스토리지가 공유돼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있나요? 이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스케일업이죠. CPU하고 메모리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답일까요?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애 나면 어떡하죠? 대책이 없는 거죠. 저희가 현재는 아마존을 지원하고 이제 다른 클라우드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클라우드를 지원한다 인포스케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존의 표준 아키텍처 컴퓨트 노드 제공합니다. 다스 형태로 디스크도 제공해요. 노드 간의 고성능의 네트워크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끝이죠.
여기에 중요한 DB를 올리려면 클러스터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스케일이 다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라클 RAC 필요하시면 올리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업무가 늘어서 뭔가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겠다. 스케일 업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중에 노드 추가가 가능하죠. 저희 인포스케일은 클러스터에. 이렇게 되면 클러스터가 늘어나는데 저 세 번째 노드에는 굳이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도 됩니다. 옆에 노드에 이미 두 번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서버만 늘리셔도 시스템의 캐퍼를 늘리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디스크를 붙여서 또 다른 업무를 올리실 수도 있죠. 얘 장애 나면 옆으로 넘기는 뭐 이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결국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뭐 유닉스든 리눅스든 피지컬이든 버추얼이든 하이퍼 컨버지드든 퍼블릭 클라우드 뭐가 됐던 간에 인프라는 계속 변화할 거고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옛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거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기존 것도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거에도 적응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표준으로 가져가시면서 얻는 비용적인 측면, 성능, 가용성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포스케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억세스라는 제품,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세션에서 인포메이션 맵이나 이런 저희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관련한 아니면은 이런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중에서도 이 비정형 데이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뭐 이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그동안은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뭐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쪽에는 뭐 그 필요 없는 데이터를 찾아서 지우는 솔루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 내용은 지울 수 없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들은 문제가 많죠.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뭔가 저렴하게 저장을 하려면 클라우드로 넘기면 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넘어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다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성능적인 문제도 여전히 따라다니죠.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억세스는 뭐 조금 다르게 정리한다면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인포스케일은 직접 디바이스에 대해서 핸들링을 했다면 얘는 NAS처럼 제공을 합니다. 얘가 제공하는 방식은 일반 범용 하드웨어예요. 저희는 인포스케일도 그렇고 억세스도 그렇고 특정한 서버, 특정한 스토리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장비 중에 유휴 장비가 있다면 거기다 올리셔도 된다는 거죠. 또 클라우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스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멀티 프로토콜?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일반적인 NAS는 뭐 NFS나 CIFS나 몇몇 가지만을 지원하고 만약에 그게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파일, 블락,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죠. 예, 지금까지 인포스케일에서 얘기한 거는 대부분 블럭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였고 NAS는 일반적으로 파일 스토리지인 거고 요즘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세니어도 되고 다스여도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를 다 저희가 지원하고요. 관리 GUI는 웹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빠르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티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 인포스케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장 위치를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 시스템인데도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그 기술이 이 인포스케일 억세스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요. 복제 가능하고
중복 및 압축, 뭐 백업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 인포스케일이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도 중복과 압축을 다 지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데이터 어떻게 백업받을 거냐? 예, 넷백업 그 클라이언트가 인베디 되어 있습니다. 넷백업을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 보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액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릴 거고, 요 뒤에 슬라이드가 실제 고객 구축 사례인데요. 거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양한 비저형 데이터들을 이용한 업무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죠. 그게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액세스라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타입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게 각각을 따로따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전부 지원한다는 거죠. 밑단의 스토리지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활용 사례를 본다면 중요한 파일을 뭐 텔코 쪽에서 통신사에서 뭔가 그 통신 관련한 파일들이 자그마한 파일들이 많이 쌓인다? 그걸 일단 액세스 저장을 하면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옮겨야 되는가? 아니죠. 이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S3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일단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는 로컬에 저장을 하죠. 센이든 다스던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얘를 아까 말씀드린 티어링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묶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파일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 보관해야 될 데이터들은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파일 시스템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죠. 대신 이제 뭐 멀리 있으니까 리스폰스 타임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이런 데이터들은 자주 빈번하게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액세스가 되면 다시 센이나 다스 쪽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고성능의 I/O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론 이제 그 클러스터링 가능한 거고, 예. 이런 액세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고객사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한 금융 고객이고요. 금융 이력을 남기는 시스템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기존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 NFS를 통해서 나스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의 스토리지로 그 박스가 뭐 수백 수천 개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쪽으로 저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용량이 하루에 50테라, 보관주기 7년, 산술적으로 곱하기 하면 125 페타바이트가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많이 쌓이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NFS로 올려놓은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다 보니 이 어플리케이션도 인터페이스를 NFS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올리는 쪽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살짝만 바꿔도 이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새로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분석 시스템 누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액세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NFS로 올리던 것들은 그대로 다 올립니다. 하지만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처럼 S3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올리던 그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게끔 바뀐 거고 특정 벤더의 NAS 파일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범용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X86 서버에 저렴한 스토리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실 수 있고 장기 보관, 7년이나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래된 데이터는 전부 클라우드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센터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능, 가용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액세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를 통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비정형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인프라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 스토리지 디파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죠.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저희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인포스케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SDS 솔루션으로 억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품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위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저비용, 고성능, 고가용성. 저희 인포스케일하고 억세스를 이용하시면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든 비정형화된 데이터든 기존의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이든 어떤 걸로 변해 가시던 저희 베리타스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가용성 향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